제가 저번 8월 3개월 전에 저희 39차 포럼 세미나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 오늘 이제 40차 세미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바이오안전정보센터가 유전자병 생물체 법에 따라서 유전자병 생물체 관련된 정보 정책 이런 거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포럼 세미나를 아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5년 차, 지금 이제 1년에 한 4번, 3번 또는 2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40번째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가장 최신 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간의 회의나 이런 건 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 세미나로 해서 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도 이런 합성생물학 관련돼서 과연 얼마나 발전이 돼 있고 각국 정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알아보고, 또 관련돼서 국제적으로든 아니면 주요기든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좀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을 찾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이따가 또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나중에 패널 토의할 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생명공학 공학 정책연구센터의 김현수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바이오안전정보센터의 김성윤 팀장님 발표까지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첨단바이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산학연 전문가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만들고 실질적인 균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되게 겁이 납니다. 이유는 사실 합성생물학을 늘 이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제 플로우를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합성생물학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학회 가서 하든가 아니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인거나 아니면 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는 다른 분야.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 분들이 또는 이 합성생물학이나 신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서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을 좀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성을 좀 했었고, 실제 합성생물 육성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성생물 육성법은 누구든 법제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정책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은 해석학이고요. 정책은 분석학입니다. 항상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책학은 결국 이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뭘까라는 내용을 늘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스태프에서 이제 미래 연구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포캐스팅을 하자,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자,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어떤 전문가분들 또는 이제 일반 분들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뭐다? 미래학이죠. 우리의 미래는 뭐다라는 부분이죠. 정책을 하다 보면 항상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뭐고, 그 미래가 어떤 의미를 주고, 그럼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오늘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공학에 대한 미래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연구 자료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인용한 내용들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사실 저희만큼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보수적인 국가인데 저희가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이 죽지 않고 다시 계속 다음을 흔히 말하면 변증법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개념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오늘 김기철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안정선 센터가 그런 어떤 시작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신흥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디벨롭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이 바라보는 생명공학의 미래는 1800년대는 우리가 아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농업 시골,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농업을 하진 않았지만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기반으로 바이오를 어릴 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육종이 뭐다. 뭐 친구들이 항상 이제 그 5월만 되면 집 학교를 잘 안 나옵니다. 그 5월에 오면 항상 그 이제 논에 물을 대야 되는 그 작업 때문에 항상 바이오는 그렇게 저도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혁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차, 2차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바이오가 좀 더 산업으로 가까워지는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와 같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기반 산업이 이제 흔히 말하는 3세대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바이오 기반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막 바이오 플라스틱도 뭐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라고 보면 경제성이에요. 투자는 많이 되는데 화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제 영국은 미래를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을 신세틱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합성생물학, 그리고 공학생물학, 그리고 인더스트리라는 형태로 생명공학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늘 익숙했던 한구석 스캔들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이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면 하지 마 라는, 위험하면 큰일 나. 한번 사고가 터지면 되돌릴 수 없어. 그게 이제 불가역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오의 특성은 이 불가역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전주의 원칙을 고정했어요. 위험하면 하지 마, 위자가 나오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신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큰 저희 이야기 스토리는 이제 합성생물학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은 오늘 패널에 오신 이대희 센터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 주요국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가 어떤 입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늘 이제 프로모션이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레귤레이션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저희 스토리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과학공학과 합성생물을 어떻게 구분할지라는 부분입니다. 생명공학은 사실 그 자연의 법칙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해서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발견을 하는 어떤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합성생물학은 이 데이터와 분석했던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DBTL이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발명을 하고,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은 과학은 호기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합성생물학은 문제 해결이 포인트예요.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와 비용을 넣고 거기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은 좀 기술적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고, 생명공학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합성생물학이나 어떤 기술, 특히 공학과 방법을 통해서 안정성을 더 도모하려고 합성생물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이 합성생물학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이 명확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제조가 될 수 있는, 제조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DNA가 제조 플랫폼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공학은 늘 트라이 에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패, 그리고 실패, 그리고 모른다,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게 생명공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사이언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사이언스가 테크놀로지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진짜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가 구현이 되는, 그리고 그 기술, 바이오를 가지고 흔히 말하면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바이오 경제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2009년에 OECD가 2030년에는 바이오 경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2020년에는 맥킨지라는 그 컨설팅 그룹은 들어보셨죠? 이 자리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 세계 물리적 투입 요소의 60%가 바이오 기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던 책상, 아까 커피나 물을 마실 때 그 용기가 다 바이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제조 플랫폼. 합성생물학은 그간 바이 생명공학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 불확실성을 목적지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더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기술로 가기 위한 지금의 어떤 그 단계에 우리는 접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을 다시 합성생물학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읽기 쓰기라는 워딩을 많이 씁니다. 일단 읽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전체를 확보하는 거죠. 다양한 정보들을 읽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점차 고치는 겁니다. 수정이라는 형태의 생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읽기, 쓰기, 수정. 근데 이 내용을 다시 합성생으로 넣으면, 그 시작 포인트는 자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는 거죠. 이 자연에서 만들었던 새로운 공정 시스템을 또 한 번 만드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산물들이 나오고, 그걸 다시 우리가 아는 시스템에 넣고. 그래서 항상 순환한다라는 개념들이 합성생물학의 키포인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라는 부분, 가치사슬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바이오는 레드, 그린, 화이트입니다. 근데 그 레드, 그린, 화이트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사슬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가치사슬이 존재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드는 상황에서, 합성생물학은 가치사슬이 1에서 10이 있다면 바로 6으로 돼요. 바로 6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1부터 5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가능해?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이 앤 에러가 생명공학에 늘 문제점을 잡혔는데 그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수출 통제. 어느 국가가 수출 통제를 했을 때 우리가 합성생물학이나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이 인프라가 있다면 괜찮아, 우린 바로 7부터 해버릴 거야. 예전에 1에서부터 6까지 어떤 필요한 자원이나 내용들을 다른 국가에서 우리가 수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치사슬 측면에서 파괴하는 형태가 이제 합성생물학,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보는 그림은 스마일복스입니다. 경제학 하신 분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어디에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양끝당. 그러니까 애플로 이야기하면,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면 디자인하는 데서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죠. 판매도 캘리포니아에서 합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건 대만, 또는 뭐 한국, 중국이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공장은 부가가치가 남는 상황. 그래서 뭐 다른 발표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제 자식들은 공장에 안 보낼 거야. 양 끝단에 있는 거에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첨단 제조라는 개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신세틱 바이올로지,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 인더스트리 바이올로지. 그래서 신세틱 바이올로지를 기반한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첨단 제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사슬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아는 제조지만, 매니팩처링이지만 이게 돈이 많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왜 합성생물학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쭉 일맥상통하게 연결하면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생태계, 즉 첨단 제조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삼성 가고 싶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주니까. 그럼 공장인데. 근데 합성생물학과 그렇죠.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제조 시스템이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해외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합성생물학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합성생물이 도대체 뭐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책적으로 저희가 보는 뷰 포인트는 두 가지. 그 자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산물을 바로 만드는 그 자체. 또 다른 하나는 바이오가 많은 가치 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깁니다. 그 가치 사슬을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상용화, 실용화가 빨리 될 수 있는. 우리의 세금들이 조금 더 절감이 돼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합성생물학과 공학생물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영국이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이 시작하고 일본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싱가포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위에 있는 국가들이 쭉 가죠. 특징적이 있습니다. 메인 국가만 가요. 흔히 말하는 돈이 있는 국가. 가난한 국가는 합성생물학과 파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몇 개 국가만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플랫폼이에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고, 물론 니치가 있어서 그 영역을 팔 수 있지만 엄청난 돈과 비용, 에너지가 합성생물학, 공학생물학, 특히 바이오 파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와 가감하는 선택이 없으면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합성생물학을 얘기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이 슬라이드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규제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합성생물학과 또는 바이오 제조와 관련된 미국의 어떤 규제 정책, 영국, 그다음 유럽, 일본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미국은 되게 규제가 없다, 또는 뭐 되게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3개 부처가 관할을 하고 분야별로 컨트롤 타워 형태로 대통령실에 있는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오가나이징하고 있습니다. 신흥기술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이 늘 고민을 합니다. 그 시작점이 1986년이에요. 흔히 말하면 유전자 제조학 기술, 제조학 DNA 제조학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위험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또는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부터를 198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놔두고 있고 이걸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그 기술에 맞게끔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미국조차도, 우리가 미국 되게 규제가 뭐 스무스하다, 뭐 프로덕트냐 프로세스냐 프로덕트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긴 하지만 미국조차도 규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NSCB라고 해서 미 의회의 내용을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에 그림 보면 이건 합성생물학 LMO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규제 체계가 세계 부처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하자. 규제는 있어야 된다. 하지만 심플하게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제 제가 호흡이 너무 가빠지는 것 같아서 알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치워크죠. 패치워크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법은 당연히 그 목적을 따라야 되는데, 뭐 일단 급하니까 덕지 붙이니까 실질적으로 신흥기술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 의회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선진화됐다, 미국 제도 규제가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자기 비판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패치 효과가 있으니 우리가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기술의 진흥, 여전히 미국이 잘 사는 국가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지금 약간 패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패싱, 유럽에서부터 패싱.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어떻게 지금 제도를 바꿀까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서두에 영국이 되게 보수적인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관 아기를 최초에 한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영국. 세부모 아기를 최초로 한 국가도 영국. 되게 보수적인 국가인데. 정말 보수적인 국가인데 어떻게 세계 최초의 혁신 부분을 퍼스트 레귤레이션이 있어야 퍼스트 R&D가 있다라는 철학을 갖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상상입니다. 아마 이래서 혁신과 시작은 아마 영국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 실용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용화는 비즈니스 영역이 따라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 잘할 수 있지만 그 혁신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접근 부분, 보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밀육종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토론과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계속적인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찬반이 있으면 그 결론이 결론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이 나와서 또 다른 내용이 엎어지고 못하고 우리는 사실 신념을 가지고 얘기해버립니다. No, 안 돼. 신념이 사실 밥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개인의 신념이 철학이 마냥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목에 힘을 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혁신 사례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정책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GMO를 흔히 말하면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 좋아한다, 반대한다 라는 개념을 세대별로 구분해 하니까 이게 약간 라떼 느낌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22년도 기술역량평가 키스텝에서 했던 합성생물학 내용도 이런 맥락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부정적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합성생물학에 대한 긍정 부정을 같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달, 3달 정도. 실제 공청회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발언하는데 시민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그 대목에서 알고 실제 어떤 교육들이 18에서 20세, 65세까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GMO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니 어르신들은 그 개념들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고 MZ세대들이라고 하는 18에서 20세의 어떤 그룹들은 제 생각입니다. 합리적이라고 보면 뭔가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나한테 큰 불편이 없고 가격이 좀 싸고 더 나은 제품이라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정책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누굴 보고 써야 됩니까? 정책. 미래 세대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올드 세대를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젊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0, 30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책들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또 그걸 뒤받침한 유럽 식품안전처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 식품안전처는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새로운 위험은 없다. 위험하다. 하지만 뭔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냥 끔찍한 그런 상상도 하기 싫은 키메라 같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기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SD1, 2, 3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결국에 보면 위험해. 하지만 이런 거죠. 위험해. GMO보다는 낮아. 위험해. GMO보다 높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위험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규제하고 있는 LMO, GMO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본은 우리는 기술은 장벽이 있습니까? 기술은 장벽이 없어요.
근데 정책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일본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합성 생물하고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포함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뭐 합성 생물학이 GMO가 기술적으로는 아니다. 법 제도 측면에서. 그러나 이거 상품이 나왔어요.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잘 뭐 만나지도 못하고 면역도 없고 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22분, 23분입니다. 빨리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을 코로나 때 우리 집에서 식물을 많이 길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일본도 같이 했던 거예요. 합성생물학으로 만든 그 토마토를 실제 가든종을 키워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고혈압에도 좋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진 찍고 우리가 SN 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키웠다 좋더라 하니까 확산이 되어버린 거야. 진짜 시민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시민단체의 생각이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노브랜드처럼 중간 마진, 중간 계통을 없이 진짜 그 시민 국민한테 듣는 상황이 일본의 이 사례를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괜찮은데, 국민들이 더 싼 값에 더 좋은 제품 얻을 수 있는데 그 위험성 부분은 GMO랑 동등하거나 낮다고 얘기하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최수진 의원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올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새로운 입법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의 방향,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을 신흥기술 입법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혁신만 얘기하죠. 하지만 법을 사실 제대로 보면 분배를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나중에 써야 되는 돈, mRNA 백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실제 분배를 해야 되는 형태에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뿐만 아니라 분배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안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해관계자를 바꾸는 거죠. 아까 기억하세요? 합성생물학이 중간에 가치 사슬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 1에서 12이면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기술 입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합성생물 육성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바이오 파운드리, 생태계, 책임 있는 관리 형태로 조문들이 구성되어 있고, 실제 이 조문들은 총 6개 장 그리고 30개 조의 형태로 내년 4월에 시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1번으로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가기 때문에 조문에서 보면 25조, 26조 이 부분이 이 법에서 하이라이트고, 특히 공공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가 모여야 됩니다.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컨트롤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슬라이드 3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혁신이 뭘까라는 부분을 늘 실무하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협과 위험을 같이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협하는 거 진짜 그냥 그 자체가 위협한 거 있잖아요. 근데 위험은 확률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노리스크입니다. 우리가 항상 물어요, 과학자들한테. 위험해? 이거 위험합니까? 담보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1970년대에 미국의 어떤 한 학자는 트랜스 사이언스라는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초과학적 문제다 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cost of doing nothing이에요.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간에 이야기했던 위협과 위험을 구분하지 않고 위협과 위험을 같이 얘기하는데, 위협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리스크는 확률이에요.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는 신흥기술에 대한 위험 정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트랜스 사이언스라는 부분인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위험합니까? 하지만 과학자는 대답할 수 없어요. 불확실하고 데이터가 없고 이게 과학자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회조정 기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어느 부분은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또 주장하려고 하는 코스트 오브 두잉 나싱이에요.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불확실성이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코로나에는 새로운 윤리 개념들이 탑재가 됐던 거예요. 전시와 평시라는 개념이 있을 때. 하지만 지금은 굳이 우리가 전시를 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미중 간의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는 디지털과 AI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리가 한 번 더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무대에 우리는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바이오하드스정보센터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된 법 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팀의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김현수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합성생물학의 현 주소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 분야의 과학기술과 그리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 이것은 분명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 식량 안보라든가 아니면 생태계 파괴와 같은 그런 위기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합성생물학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잠재적인 영향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존 LMO 규제 틀 안에서 이 합성생물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지 또 여기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우리 김현수 박사님이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의를 좀 보면 생명체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인 방법으로 설계, 제작, 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이다. 이렇게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육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법의 목적과 취지이고요.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역시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전관리 내용을 보면 연구단계 안전, 윤리, 그리고 환경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R&D의 성과 활용 단계에서의 위험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조와 26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좀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연구 단계의 중심에 기울이고 그리고 산업적 활용 단계의 안전관리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연구 단계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데 실제 제품으로 활용될 때 그 안전관리 체계가 좀 미흡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합성생물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또한 관심의 대상인데요. CBD, 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조기 이슈 탐색, 호라이즌 스캐닝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합성생물학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같은 그런 CBD의 핵심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미리 좀 탐색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호라이즌 스캐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회원국들은
정보를 제출을 했고 그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57개의 합성생물학에 대한 동향과 문제점을 찾아냈고요. 이걸 다시 전문가 그룹인 아텍에서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17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중요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개의 항목으로 뽑아서 심층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5개 항목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아래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첫째, 기계학습과 AI 기술이 합성생물학이랑 통합되는 추세, 여기 좀 주목을 했고, 둘째, 아까 우리 김현수 박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성생물학 기술의 접근, 참여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문제, 불균형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나 생태계를 교란하는 침입종, 그리고 이것들을 통제하려고 개발하는 유전자 드라이브 개발, 그리고 특정 해충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자가제한성 곤충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집단에서 스스로 퍼져나가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야생동물용 자가 확산 백신, 이 5가지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정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인공지능 통합부터 유전자 드라이브 그리고 자가 확산 백신, 마치 그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좀 놀랍기도 하죠. 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 말고도 처음 논의된 목록을 쭉 보시면 이게 57개 중인데요. 이 중에 빨간색이 5개고요. 그 다음 그 전에 17개가 선정이 됐던 것을 파란색으로 빨간색과 포함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일단 멸종 위기종 복원 가능성, 이게 합성생물학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생물이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새로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한다든지 심지어 스스로 형태를 바꾸거나 자가 복구하는 살아있는 소재, 리빙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호라이즌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CBD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합성생물학 기술을 만들어진 생물체들, 이것이 CBD 그 부속 의정서인 카르테나 의정서 상에서의 LMO 정의에 해당될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이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산하의 전문가 그룹인 아텍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제13차 카르테나 의정서 당사국 회의를 통해서 17번째 결정문, 17번 결정문을 통해서 그 현재의 합성생물학 응용을 통해서 개발되거나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카르테나 의정서에서 정의된 살아있는 변형생물체 LMO와 유사하다라고 이 17번 결정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 합성생물학 산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나 그 방법 역시 기존에 마련되어져 있는 카르테나 의정서상의 위해성 평가 지침, 그것이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사하다, 좋은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럼 그냥 합성생물 그 산물에 대해서 그냥 LMO법 적용하면, LMO 규제를 적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이 아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일부 합성 생물학 기반 유기체가 현행 LMO 정의에 명확하게 딱 들어맞느냐, 혹은 그 결과물이 법적으로 살아있는 LMO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좀 더 필요한 단계이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현대 카르타나 의정서 상의 기반의 LMO 규제 체계로도 합성생물학 요래 생물체를 충분히 관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의정서상에서의 논의는 어느 정도 모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제가 이따 이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뭐 LMO 규제 체계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LMO가 합성생물학을 포함할 수 있는 정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나라 유전자변 생물체법 제2조 정의에서 유전자변 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르타나 의정서의 제3조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러한 형태로 각 국가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EU에 2001년에 만들어진 GMO법 그걸 살펴보면 거기는 보이시죠? 여기에 모던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EU에서는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 LMO를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메이팅되거나 또는 재조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유전물질이 변형된 생물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을 굳이 이 안에는 넣지 않고 있다. 이런 뭐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르타나 의정서상에서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A, B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생명과학 기술은 먼저 인비트로 뉴클릭 엑시드 테크닉, 즉 핵산 기술입니다. 제조합 핵산 기술이죠. 근데 그 제조합된 핵산 기술, 시험관 내 핵산 기술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DNA 제조합 기술 그리고 핵산을 직접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주입하는 기술 이 두 가지를 시험관 내 핵산 기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예, 인비트로도 뭐 시험관 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생체 외에서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한 기술에 뭐가 있냐면 including A and B 이게 어떤 의미죠? A와 B를 포함해서 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무슨 말이죠? 이것 이외에 더 많은 기술이 시험관 내 핵산 기술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이건 뭐죠? 예시적인 그 예를 들 때 우리가 열거적으로 예를 드는 경우가 있고 이건 그 몇 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거에 해당돼 라는 예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카르타나 의정서 상에서는 시험관 내 핵산 기술이 지금은 이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으니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야. 이건 이외에도 더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험관 핵산 기술이고요. 두 번째 B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과외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목의 현대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각 목의 현대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목을 보니 두 가지가 아까 의정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관 내 핵산 기술이라는 말 대신에 인위적으로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의 법이나 일본 법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등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뭐죠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의 현대생명공학 기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카르타나 의정서가 좀 다르죠? 카르타나 의정서는 여러 가지 핵산 기술 중에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두 가지만 현대생명공학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약간의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고시에서는 그대로 받아와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인위적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위적이라는 말은요, 앞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의 소경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인위적은 앞에만 붙고 뒤에는 안 붙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는 것만 현대생명공학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뒤에 거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의 소경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현대생명공학 기술이다라고 부르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어폐가 있죠. 그리고 직접 주입한다는 건 누가 주입하는 거죠? 신이, 자연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인위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붙는 거죠? 뒤에도 붙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붙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은 두 가지에 다 붙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그럼 인위적으로 도대체 인위적으로가 뭐냐라는 거. 인위적으로라는 말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자, 의정서에 보면 핵산 기술과 그리고 세포 융합 기술을 설명하면서 뒤에다 뭘 붙였냐면 오버컴 내추럴 쭉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뭐죠?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 즉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전자를 변형한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뭐 시험관 핵산 기술이나 세포 융합 기술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인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뒤에 앞에 거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at 이하에 오버컴 이하에 절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이거를 전제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통합고시에는 뒤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현대생명공학 기술입니다 라고 하는 원칙을 카르테나 의정서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아주 간단하게 인위적으로라는 용어로 그걸 다 포섭했다는 거죠. 그러면 의정서는 우리나라 법상에서의 현대생명공학 기술의 내용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에데모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유전 물질을 변형된 유전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018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죠. 도대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유도한 것과 기존의 화학적 그리고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유도한 그 기술이 GMO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 돌연변이 유도 기술 뮤타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의 2001년 GMO 법에 많은 어떤 그런 유전자 변형 기술들을 쭉 내렸는데 그 중에 뮤타제네시스는 유전자 변형 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록 안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뮤타제네시스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GMO가 아닙니다라고 유럽의 법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뮤타제네시스의 방법이 그동안은 방사선이나 화학 처리를 통해서 했었는데 2012년 그 원저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도 뮤타제네시스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사법재판소가 기존의 전통적인 돌연변이 기술은 GMO가 아닌데 유전자 가위로 한 돌연변이는 GMO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전통적인 돌연변이 유도 기술은 50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GMO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제 우리가 사용한 지 5년밖에 안 된 건데 이거를 안전하다고 어떻게 우리의 경험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GMO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과학자들, 개발자들, 그리고 연구자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뮤타제네시스가 훨씬 더 정확한데 훨씬 정확하니까 더 안전한데 이거를 GMO라고 한다고? 라는
반발을 했고 그 반성에 의해서 2023년에 NGT 신불 법안이 제안이 되었죠.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화학적 돌연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인정을 했어요. 그게 GMO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럼 과연 명확할까요? 유럽은 뮤타제네시스는 GMO 기술이지만 GMO에 해당 안 됩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인위적으로라는 말만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면제합니다, 어떤 건 빠집니다 이런 규정이 그 하위 법령에도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가위가 GMO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FDA에서 마련된 가이던스, 표시 가이던스입니다. GMO 표시 가이던스에 현대생명과학 기술을 정해놨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라요. 뭐 카르테나 의정사 당사국이 아니니 달라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다 보니까 현대생명과학 기술을 정의했는데 아까 보셨던 카르테나 의정서의 내용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혹시 마찬가지라면 현대생명과학 기술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인위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러면 이 합성생물학에 기반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GEO 유전자 가위 규정 생물에 대해서 과연 그걸 LM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은 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해석을 따라서 이거는 외래 존재가 없으니까 GMO 아니야라고 해석하고 이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도 역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카르테나는 아예 그냥 GMO야라고 그냥 딱 그러고 입 싹 씻어버렸어요. 네. 한국은요. 22년에 이거는 GMO는 맞는데 기존의 GMO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차등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가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지금 현재는 폐기된 상태고 지금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합성생물학이 또는 유전자 교정생물체가 만약에 LMO의 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규정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건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LMO법에서 가장 높은 허들이 유해성 심사입니다.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개발자들이 개발할 의욕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수입 승인이나 생산 이용 승인들을 또 받아야 되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표시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해성 심사를 받았어요. 또는 뭐 승인을 받았어요. 아니면 뭐 유해성 심사 면제받았어요. 승인을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합성생물학이나 유전자 교정 생물체가 여전히 GMO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것들이 사회에 나와서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 그게 뭐가 될까요? GMO가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GMO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럼 GMO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GMO에 대해서 위험하구나, 유전자 가위도 위험하고 합성생물도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겠죠. 네. 그래서 많은 연구자 개발자분들이 GMO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여기 식약처 분들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GMO 완전 표시제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법사위 올라가면 문구만 바꾸고 이제 곧 전차위 가고 통과될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됩니다. 그러면 완전 표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전자 가위산물,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진 식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 식약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구 단계에 있어서의 LMO 안전 관리인데 만약에 합성생물학 선물이 LMO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는데
이 에러모법과의 어떠한 그러한 관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그 시행령 만드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합성생물학의 연구 단계도 이 에러모법의 연구 단계의 내용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에 따라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예외를 할 것이냐. 이거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에러모법보다는 더 우선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왜 우선될까요? 신법이 더 좋아서? 아니면 신법이 더 깔끔해서? 아니죠. 신법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부처가 그 신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합의되어야만 그것이 국회에 올라가고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거든요. 즉 정부 부처에서 이미 다 이 신법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 있어도 합성생물육성법이 더 먼저 적용돼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걸 다 아는 관계부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합성생물학육성법의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겠죠. 에러모법과 혹시나 상충되는 거 없을까? 라고요. 자, 연구 단계에서 국가 실험 승인 중에서 특히 합성생물학과 많이 관계되고 있는 것이 이 1호 23조의 6 제1호 종명이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인체에 의해서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을 이용할 경우에 그 미생물이 만약에 합성생물학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 꽤 오랫동안 2019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서 2020년에 만들어내서 제안했던 법안이 바로 사전검토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래존재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유전자 규정생물체로 만들었느냐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이것이 기존의 외래존재가 들어간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차등 규제하자. 유럽연합의 NGT 법안과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요. 저희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NGT 법안보다 우리 법이 먼저 나왔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러한 자부심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육성을 하고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성생물학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CBD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합성생물학에 대한 공고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고요. 25년 12월을 목표로 합성생물학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 생물안전, 바이오세이프티, 생물보안, 바이오시큐리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들은 OECD 회원국들도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제가 꼭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합성생물육성법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내년 4월에 시행됩니다.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과연 이 8개월 내에 합성생물학 육성법과 같이 갈 수 있는 합성생물학 안전관리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합성생물학 산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은 기존에 있는 개별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개별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 과연 합성생물학 산물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국제적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아까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관리 주체와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발표자들 아까 소개하셨고 토론자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익대학교 교학과의 김은기 교수님 모셨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학사생명연구센터의 이대희 센터장님, 한국여자 정학부의 이재훈 교수님, 그리고 산학법인 농경연구센터의 장문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 전체 진행은 저희가 요거 참가 신청 받으면서 또 미리 또 질문도 좀 받았는데 또 질문하고 연관 있는 분들부터 다 하시면서 토론도 하시는 이 방식으로 하겠고요. 토론하실 때 가능하면 한 3분 이내로 간략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나 그냥 한국생명과학연구의 허준호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생각과 규제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이신 이대희 센터님께서 답변 겸 또 본인의 토론까지 해서 3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요.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생각 그리고 규제에 대한 생각. 규제,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이대입니다. 규제 당연히 없으면 좋죠. 뭐, 규제 철폐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연구자로서. 네. 뭐 최태원 회장님도 기업 수준별로, 규모별로 기업 규제 개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업 활동 하시는 분이 몸소 느끼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되고요. 연구 현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규제를 무조건 없애면 안 되는 이유는 안전한 활동을 하면서 국민에게 혜택을 전달할 때 또 안전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늘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서 규제나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늘 뒤따라와요. 기술은 한참 앞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참 뒤에 있거든요. 그럼 한번 만들어지면 잘 굳혀지지도 않아요. 아까 김현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치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덕지덕지 뭘 어디다 붙여요. 그냥 기술이 발달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거기에다가 맞는 뭔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토대 자체가 너무 과거에 만들어진 거라서 거기다 뭔가 이렇게 덧붙인다고 해서 그게 따라갈 수도 없고 제대로 관리나 통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그 인류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연구 현장에 나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못하겠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기술의 이제 이 기술은 정말 이제 그 어떤 제품화나 산업화로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요. 저도 사실은 몇 년간 그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구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는데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뭔가 실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몸에 좀 와닿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LMO법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너무 무관심했구나. 연구자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 LMO법에요. 아까 김성윤 팀장님은 계속 인위적으로만 강조하셨는데 제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법엔 유전자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카르테나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핵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DNA 심지어 핵산하고 유전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말 유전자를 피해서 우리가 핵산을 하면 LMO법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LMO법 정의를 보고 연구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법이라고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아시다시피 2001년에 LMO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그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벌써 법이 24년째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유전자별 생물체법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도 같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그 범부처 방역연계 감염병 연구개발재단 한지아님 또 한국생명보험연구원의 박수종님 두 분께서
합성생물학의 어떤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또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또 언제쯤 이게 좀 대중에게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계속 관여하고 계시는 성신여대 이지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또 토론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입니다. 저는 원래 주로 이제 법과 관련된 재개정에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025년 4월 22일날 제정돼서 내년 26년 4월 23일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과기부 주한 부처의 과기부는 정책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행령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당연히 법 시행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아마 아시겠지만 시행령이 제정이 되려면은 관련돼서 이제 공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입법 관련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역산으로 하면은 아마 올해 한 11월이나 2월에는 전체 공개가 돼서 아마 발의가 돼서 내용들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준비 과정들은 상당히 다만 아마 아시겠지만 법 제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리고 항상 국회에 몇 년간 묵혀 있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수기를 거치는 건데 합성생물학 육성법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상황에 달리 이제 국회의원이 하나의 발의로서 지금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되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대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들을 더 관심이 있어야 내용들이 좀 더 짧은 기간에 많은 토의들을 좀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힘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패널자료 드렸던 자료 등은 아마 보셨을 테니까 그것만 봐도 저는 약간 벌써 흐름이라는 게 좀 달라지게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처음에는 합성생물학이라는 키워드는 한 2년 전에 국가전략기술법에서 12개의 12대 국가전략기술로서 합성생물학이라는 키워드는 진즉 나왔습니다. 부처나 한 2, 3년 전만 해도 합성생물하고 말 그대로 육성해야 되는 양자나 뇌과학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취지가 인공지능이 생성 인공지능의 흐름처럼 얼마나 빠르게 변해왔는지 지금은 사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이라는 법률명이 무색할 정도로 육성을 위해서 초창기를 해야 되는 법으로 시작이 됐지만 육성과 어떻게 보면 규제, 예를 들어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LMO법과의 관계 등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그게 사실은 초반에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많이 추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에 또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곧 시행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저희가 축약해서 부르지만 아마 또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또 우리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원래 우리도 인공지능도 합성생물학처럼 육성만 강조하는 법으로 축조하려다가 유럽에서 먼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면서 조금 방어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사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육성과 규제법이 섞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보건의료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들,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합성생물학이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나의 저희 바이오 파운드리잖아요. 합성생물학 바이오 파운드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도 현재 축조되고 있는데 이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사항까지 거기 추가가 된다면 이제는 LMO법,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아까 관리법, 관리사항,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3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파운드리, 합성생물학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 수익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연구자분들이 생각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나 공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주신 것처럼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보다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플랫폼 만들려고 하는 좀 그런 의도들이 조금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연구 데이터 특히 이제 이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연구 데이터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제한들이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최신 아주 정보를 주셨네요. 인공지능법이 어쨌든 육성과 신뢰라는 측면이 같이 가고 있다. 이게 하나 바탕이 돼서 이쪽도 시행령도 마련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데이터 문제가 중요한 시행령의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마 올해 중으로는 초안이라든지 공개되는 그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화여자대학교에 남수정 학생 오셨습니까? 아, 예. 혹시 질문 직접 하실래요? 질문이 길어서 본인이 지금 질문이 하고 싶은 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럼 제가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생활 육성법이 기존 LM법과 다르게 설계됐는데 앞으로 연구 현장과 산업화 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규제 방식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주셨고, 두 번째로 정책 전문기관 지정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전문인력과 같은 이런 부분이 국가바이오위원회하고는 또 문제가 같이 걸려될 것 같은데 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합성생물에 가진 윤리적 쟁점, 특허, 연구 통제, 대중의 신뢰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옆에 계시는 김은 교수님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는 수준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토론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예, 네, 제가 오늘 토론 준비한 거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 교육과에 있는 김풍기라고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꽤 가져왔었고, 첨단 생명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다가 합성생물학 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포럼의 토론에 참여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년에 시행령이 나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좀 이제 시행령 얘기가 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 사실 제가 궁금한 사실. 왜 저희 토론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지 발표자들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사실 답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오히려 질문할 준비가 없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게, 저는 좀 시행령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은 제가 그 상황별로 좀 더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좀 전반적인 그 말씀들 이어서 오늘 제 토론도 좀 원론적으로 좀 그치게 됐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좀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서상 제가 먼저 하게 되고 뒤에서 법이나 뭐 여러 분야 얘기를 하시는데 좀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겹치는 내용 제가 미리 말씀드리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이해관계자들이 얘기일 테니까요, 거버넌스가. 제가 발제문 쓴 거 살짝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면서 이제 생명공학 육성법부터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 특정한 분야를 육성하는 법률을 만드는 게 좀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하고, 독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생명공학 육성법은 사실 1995년도 그 이전에 1984년도에 유전공학 육성법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정부 주도 육성법 필요했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만들어진 거 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후발주자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 상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좀 앞서 있기도 하고 선진국 수준에서 다른 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도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진국들에 있는 한국이 합성생물학이나 첨단 분야를 국가가 나서서 육성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되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 보면서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써놓은 게 이제 차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거버넌스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조항이 생명과학 육성법도 있습니다. 기술영향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담았더라고요. 여러 조항이. 규제조항뿐만 아니라 뭐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령 등등 몇 개 조항들이 있어서 사실 보통 육성법에는 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보통 생명과학법에 나오면 아까 잠깐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안전윤리법 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법의 특성도 외국에서도 꽤 관심 있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평소에 궁금하던 거를 저도 발표자들께 여쭤보고 온 거예요. 크게 뭐 아주 크게 우리 이해관계자 얘기하면 이제 정보부처, 그리고 연구자나 기업, 시민사 이렇게 아주 편하게 구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법안은 제 참고문을 쓰긴 했는데 법률 심사국회 그 법안을 참고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관계행정기관이 있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주관부처는 과학기술통신부인데 정보통신부인데 사실 뭐 합동정부락이 연관이 안 되는 부처가 없겠죠. 워낙 포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의 뭐 전 부처의 중앙행정기관이 다 관계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주도권 결국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될 거고 정부 부처들이 합동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게 될 거 아닙니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 특성 나눌 텐데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합성생물학의 정의와 관련되는 근본적인 얘기고 각 정부 부처들이 합성생물학에 대한 이해도가 일치하나? 그게 좀 이제 늘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념 자체도 포괄적인데 각 부처에서 생각하는 합성생물학은 무엇일까? 그게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발표를 좀 기다렸었는데 아직은 이제 어딘가 진행은 되고 있을 것 같고 좀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인차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아까 원스톱 규제 말씀하셨는데 원스톱 행정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려면 과기정통부가 주관부처긴 하지만 이거를 다 끌고 갈 만한 어떤 약간 행정 시스템 뭔가 그런 게 시행령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연구자와 기업 중요한 이해관계자고 정책 행위자일 텐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가 됐겠죠. 이게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그러면 합성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펀드가 생길 거고, 그걸 연구자들과 기업들에서 공모에 응하게 되는데, 합성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생명공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합성생물학 이름으로 이제 공모가 났을 때, 기존의 연구자들이 어디까지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지 연구자들 이게 내부자인지 아닌지 이런 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일 텐데 연구자들에게 이번에 내는 합성생물학은 누구 어떤 분야고 이게 좀 명확히 정리를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한 가지 좀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글에서 이런 얘기 종종 우리가 합성생물학의 세계적인 연구 동향, 상업화 동향 이런 거 발전하고 있다는 지표로 또 논문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키워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키워드에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이라고 이름 들어간 거를 이렇게 다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선인데 사실 연구자들이 그 키워드에 넣었을 때 자기가 예전에 이 키워드 합성생물학 정의는 뭘까? 그게 좀 연구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만일 이게 국가연구공모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연구자들은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당연히 이 키워드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요약문에 나오고 키워드가 되면은 자체 수단적으로 이제 키워드는 늘어나겠죠. 합성생물학. 그래서 약간 그 정의 처음에부터 정의가 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몇 년 뒤에 우리나라의 합성생물학 논문이 늘었다. 혹시 이제 이렇게 혹시 될 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연구자들에게 국가에서 얘기하는 합성생물학은 뭡니다. 라는 게 좀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나중에 심사를 할 때도 이게 합성생물학이네 적격성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판정은 누가 할지도 여기 이제 법령법상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제가 예전에 KBCH에서 이제 지원해 주신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분들하고도 합성동물학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 비슷한 건데 이것도 대기업 위주로 또 가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공공 바이오 파운드를 얘기하는데 기존의 대기업에서 이제 비슷한 파운드리를 비슷하게 좀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게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또 가죠. 공공이란 말은 있지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좀 그런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오 벤처스러운 아이디어가 좀 해보고 싶은 건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파이가 올까? 그래서 그 어떤 중소기업을 좀 배려하는 우선 또는 우대 이런 그런 것도 혹시 시행령에 담아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생각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너무 포괄적이기도 해서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아주 일반 상식적으로 첫 번째 던져서 질문과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 합성생물학과 기존의 생명공학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뭐 공청회나 뭐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할 때 이게 생명공학에 대한 건지 그리고 오늘 주로 많이 말씀하셨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뭔지 합성생물학은 뭐지 저중에 이제 그런 게 시민사회에서 좀 구별이 좀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인식의 문제, 정의 문제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법에서 이런 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한다. 그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었나요? 제가 아까 토론장은 한 3분 이내로 말씀을 초월하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관련돼서 우리 발표하셨던 김현수 실장님께서 한번 세 가지를 질문해 주거든요. 정부 부처 뭐 이런 거 하실 때 주소권 문제라든가 어떤 배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선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생각이 있는지 시행령에 대한 게, 세 번째 합성생물학과 생명공학의 어떤 차이나 있는 걸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전책연구센터의 김현수입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공공바이오 파운드리의 역할은 사실 B2B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부분은 파운드리 중심으로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좀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 합성생물학이다 보니까 기존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많은 인프라나 인력 요소가 없는 바이오텍들이 실제 바이오 파운드리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얘가 일본의 그 바쿠스라는 바이오 파운드리 중심으로 재생의료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창업 벤처 기업들이 그 클러스터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바이오 파운드리가 단순하게 작동하는 인프라적인 요소가 아니라 클러스터, 우리나라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끌 수 있는 전진기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을 자꾸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냐면 생명공학은 일단 CBD의 자료 보면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죠. 뇌도 생명공학의 부분이고, 뭐 생명연구자원도 또는 디지털 바이오라는 어떤 내용들도 그냥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의 되게 큰 부분이고, 아까 제가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차이는 목적 지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이게 레거시 바이오라고 하면 이런 어떤 R&D에서는 계속 있을 겁니다. 기초연구라고 하는. 근데 원천이라고는 목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패권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민의 어떤 안보와 안위와 행복을 하기 위한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합성생물학, 공학생물학 또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관계 부처가 14개 부처입니다. 거의 다 들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합성생물학은 원천 기술이고 이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응용이라는 부분이 흔히 말하면 레드 그린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생물학은 플랫폼과
그걸 응용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실제 R&D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 평가 체계라는 형태로 신중한 경계라고 하는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합성 세포가 딱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경계, 즉 예전에는 위험하면 하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를 만들면서 해라는 부분이 신중한 경계예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간에 우리가 했던 정책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험 정책. 미국이 선도국으로 국가하는 특히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 정책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부분들도 다양한 부처들이 들어와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본 계획도 만들 거고 시행 계획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주도는 그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안 해주신 분이 맨 나중에 계신 장미 소장님인데 장미 소장님께서 준비하셨.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정연구센터에 있는 장기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 같아서 조금 미술적인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기술의 수요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물론 기술이 앞서갈 수 있고 또 사회가 요구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서로 앞서가기 뒤서가기 하면서 공감이 형성되어야만 산업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생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좀 대화가 충분할 때에만 그게 산업으로 또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의 발현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지금 합성 생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제가 토론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합성 생물학 육성 법이 합성 생물 육성은 아니거든요. 합성 산업 합성 생물 산업 육성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단계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논의는 합성 생물로 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이 아마 결정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그쪽으로 자꾸만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그러니까 합성 생물학 육성 법은 그러니까 정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생명체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 제작,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논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회와 기술의 그 대화의 그 지점을 너무 먼 미래로 끌고 갔을 때 과연 이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한 발짝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 진짜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좀 절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단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그거는 바이오 파운드리하고 합성 생물학의 연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합성 생물이라는 것이 진짜 도출이 되고 또 아니면 바이오 파운드리에 필요한 어떤 중간 산물들이 도출됐을 때 그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예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요소가 다시 또 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대화의 지점을 좀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농업 분야에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자와 관련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GMO가 뭐 기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의 대화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다 생각하거든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뭐 그래서 결국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종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첫 출발 때 그러한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점을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은 사실 제 개인적인 관심은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어떤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소재라든가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인 어떤 이용 요소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식품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은 레드라인, 그린라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영역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가야 할 영역을 정확히 좀 구분하자.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이거 국가 전략과 관련된 측면이니까 연구자들도 물론 거기에 본인들의 어떤 영역과 관심을 따라서 움직여 가겠습니다만,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린 로드와 레드 로드를 좀 구별을 해서 선택적인, 그러니까 좀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속도에 대한 조절, 또 선택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발현시키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합성생물학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또 좋은 관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속된 시간 봤을 때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한데, 패널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직접 좀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김은기라고 합니다. 질문을 이재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성생물학 말씀하시면서 합성생물학은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한 불확실한 신흥 기술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까라는 게 계속 궁금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로 들면은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핵합성 스크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소위 자유규제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신 게 문제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하기 되게 까다로운데, 그냥 자유규제라는 키워드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산업계에서 이제 그런 거 가끔 하는 게 있죠. 게임 산업도 그렇고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자유규제라는 말을 많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유규제라고 하면 정부는 손 놓고요. 업계는 규제라고 생각 안 하고, 실제로는 규제긴 한데 자율규제? 업계는 생각 안 하는, 자율규제는 규제 아니라고 생각, 규제죠.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대부분 다른 산업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합성생물학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관련돼서 되게 미묘하고, 또 아까도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들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은 조금 좀 전체적으로 정돈이 안 된 서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다르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합성생물학에 관심 많긴 하지만 변호사한테 합성생물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태반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서 이제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한다라는 건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의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합성생물학을 운영하는 연구자가 그 지침안을 표준안을 따라서 이제 운영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자율규제 구조는 아니지만 각자 그런 운영하는 방식들을 조금 취하고 있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R&D에서의 하는 보안이나 안전 관련된 규제하고 사실은 그냥 비슷한 포맷으로 지금 가고는 있어서, 그게 이제 실제로 합성생물학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소관이 과기부이기도 하고, 합성생물학 육성 그 자체를 학문적인 틀에서 이제 좀 성장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법 축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그런 R&D 관련된 소위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은 그런 게 꽤 많이 느껴지실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법이 그렇게 축조됐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갈 것 같고, 아마 방금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완전한 자율규제는 아니지만 R&D 하는 형태의 운영은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현장이나 연구자분들은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속 그런 문제들은 좀 반복될 것 같아서 거기서 어떤 선을 좀 잘 찾는 게 상당히 부처도 그렇고 연구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국립농산품질관리위원회 손영준님, 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서병선님, 그 다음에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범기님
다들 이제 규제가 현재 어떻게 완화가 진행되고 있느냐, 뭐 LMO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규제 방향이 무엇이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다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하신 김세현 팀장께서 어쨌든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제안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자 입장. 정책 연구. 제가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까도 발표 중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제가 봐도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많이들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규제의 공백, 안전거리의 공백이 생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신다고 한다면 기존의 LMO법도 충분히 합성생물학 산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자율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R&D 관련해서는 지원을 국가기관사업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든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형태로 합성생물학을 이용해서 산물을 만들었을 때 그걸 상업화하려면 상업화 지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이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들어가야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산업화 지원에 대한 부분, 즉 산업화를 지원하려면 또 다른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즉 그 규제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지원책.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했던 이노베이션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R&D부터 최종 산물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의 그 모든 단계에 있어서 펀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법안을 보면 규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있어서의 그 강조점은 바이오 파운드리. 근데 바이오 파운드리는 사실상 미생물을 거의 다 다루는 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생물을 다루는 시설은 결국은 밀폐 이용이고요. 밀폐 이용에 대해서는 LMO법에서도 굉장히 간소화된 그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자, 개발자 그리고 그거를 상업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높은 허들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 연구자분들은 LMO법을 적용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최근에 그 합성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합성생물학 산물을 환경에 방출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대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웅 교수님께서 아마 이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LMO의 적용이 뭐가 된 데서 토론을 계속 남아서 한 3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쭉 읽을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빨리 잡으려고. 김상현 팀장님 마침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오늘 발표 내용도 연관이 됐었는데,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LMO법, 카르타나 의정서 그것에 정의된 LMO의 합성생물학의 유기체가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카르타나 의정서 해설서나 카르타나 의정서를 다 가만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합고시나 그 법령 번역할 때 약간 오해 소지가 번역이 됐어요. 이게 옛날 것도 아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말씀드리기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전 제가 예전에 그 카르타나 의정서 그 해설서를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그냥
근데 오히려 그게 그 자체 에르모드 아니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해왔고 아까 이제 유현수 출사님께서 사람들이 합성생물학과 생명공학을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던 그 맥락은 제가 알겠지만 위해성 평가 부분에서는 분명 구분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기존의 김정님은 오늘 이제 기존의 LMO법으로 어느 정도 그 위해성 평가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고 있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잘 아시겠지만 LMO법에서 그 위해성 평가의 원칙은 실질적 동등성입니다. 기존의 자연적인 그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거잖아요. 기능 하나만 들어갔거나 기능 하나 빼거나. 근데 합동생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로 크레이거 멘터 박사가 그 만들었던 최소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셀에 발표했던 그거는 최소 유전자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그걸 왜 만들었나요? 거기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그래서 그거는 되게 맞습니다. 생산성 있고 되게 유용하다고 봐요. 파운드리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이 기존의 LMO처럼 실질적 동등성을 비교할 대상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누구예요? 마이크로데스 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최소 유전자만 가진 얘는 자연적인 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새로 뭔가 유전체를 유전자도 인간 유전자, 동물 유용한 거 다 넣을 겁니다. 이거의 위해성 평가를 LMO식으로 평가한다?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 동등성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교할 만한 그 레퍼런스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국제적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과도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독성이나 이런 가능성들은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 언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LMO는 아니야 이거에서 넘어서서 이 새로운 미생물들, 새로 최소세포에 구성된 이런 효모 프로젝트 다 아시겠지만 합성 효모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효모가 염색체가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합성 효모 프로젝트에서 만든 게 애가 어떤 애냐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인공 합성 염색체예요. 완전히 새로운 염색체거든요. 얘는 진짜 자연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얘는 박테리아도 아니고 이런 게 분명히 합성생물학 연구에 분명히 활용되고 전망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얘들 잘 이용하면 유용한 물질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얘네들을 기존의 LMO하고 전혀 다른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위해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그 과제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거를 어떤 규제를 막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고민해야 될 이거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또 그걸 또 직접 연구하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아까 그 김홍기 교수님이 이해 당사자로 시민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제가 기술영향평가에 참여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만나가지고 합성생물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의라든지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오랫동안 언론에 노출되어 있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서 그냥 그 편견이 약간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대중화를 통해서 충분히 타파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현수 팀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크레이그 멘터가 인공세포 만들었을 때 미국의 입장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확실하고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거기 규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얘가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를 우리 좀 신중하게 같이 따라가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달하면 불확실한데?
그럼 통제해야지, 규제해야지.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혁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냐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면,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다 고려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일단 불확실해? 그러면 규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입장이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을 저는 생명공학과 좀 구분해서 대중 강연할 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정의에도 들어가 있어요. 과거의 생명공학에는 설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이미 자연적으로 있는 생명체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건데 합성생물학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설계도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 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김은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공적인 생명체를 과연 LM으로 현재 LM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합성생물학이 현재는 생명공학과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생명공학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어느 정도 캐러고라이즈 해가지고 기존의 LMO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그 트랙으로 그냥 관리를 하면 되고,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고 정말 원래 합성생물학이 추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품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기술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법을 축조할 때 합성생물학에 어떤 핵심 기술이 있고 그 핵심 기술의 세부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를 다 저희가 구조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R&D 사업도 이미 런칭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조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규제할 때도 좀 이렇게 구조화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지금 가계부도 그렇고 그 업무 위탁받고 있는 또 정책센터도 그렇고 관련된 업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용 교수님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 아마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좋은 그런 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한번 약간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제가 다른 말씀하시고 이대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사회가 기술 수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감하는 건 뭐냐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합성, 특히 설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인위성이잖아요. 자연성이 배제된 인위성, 훨씬 높은 인위성인데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요소에,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발표 자료에도 이게 생명체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어떤 문제로 깊게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꼭 X 혹은 기아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좀 그 기술의 영역, 방향 이걸 좀 구분할 필요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사회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 설명의 내용이 기술을 복잡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활용, 또 실제로 그게 생활에 와닿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상호해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러면 이게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실순해본 폐회사라고 있습니다. 폐회사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신기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필드, 우리 오늘 같은 공론회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을 때 우리는 이해관계자라는 표현도 하고 뭐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산업계에서는 진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비자들도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술은 정말 그만큼 완숙한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돼야만
진정한 육성이나 진정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계속 또 마련이 돼야 되고 저희 센터에서는 뭐 이 합수생물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전자병 생물체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동회의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10월 16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유전자 가입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마 다음 세미나입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